우리 이제 그 문화사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사 이제 2시간으로 나눠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들어갈 파트는 고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금속문 그리고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갈 거예요. 요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문화사 주제들 해화라든지 그러니까 건축 이런 것들 보면 고려와 조선,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의 무게 중심이 실려 있어요.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 전후기 그리고 고려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포커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대 주제는 좀 특이하게 고려 조선이 중심이 아니라 이쪽 고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인공인 좀 특수한 파트들이에요. 고분, 금속문,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자, 먼저 이제 고분 다루겠습니다. 자, 고분은 원래 이제 고려나 조선의 고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보존 상태가 더 좋고. 근데 왜 고대 고분이 주인공입니까? 그 고대 고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역사서 대용이에요. 역사서 대용. 고대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우리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게 고려 역사서예요. 고려 전기 때 나온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그러니까 이 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역사서 대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의 고분들은 솔직히 역사서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고대 고분들은 시험에 언급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고대 이전의 초기 고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미 다 살펴본 거예요. 청동기 때 고분들이 이제 지배자들 등장하면서 지배자들과 관련된 큰 무덤들이 등장한다고 있어요. 청동기 고분의 특징이 돌돌돌 무덤이에요. 전부 돌자가 들어가요. 돌자. 그 중에서도 이제 고인돌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기로 가면 이제 쪽팔려서 돌자를 갖다 뺀다고 했어요. 독무덤, 널무덤. 장독 같은 거를 갖다 엎어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한자식으로 온감묘. 그 다음에 이제 널무덤에서 나무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람 관을 갖다 묻는 널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암기를 하셔도 돼요. 독무덤, 널무덤. 나중에 여러분이 좀 고수가 되면 한자식 표현까지도 확장해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고분의 주인공은 있죠. 삼국시대 고대 고분이에요. 고대 고분. 고대 삼국의 고분들이 있죠. 그 트렌드가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양식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삼국시대 그 고분의 트렌드, 유행을 갖다 주도했던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가 이제 고분의 유행을 갖다 주도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는 이런 형태예요. 고구려가 이제 초기에 유행시켰던 고분 양식이 돌무지 무덤. 청동기 때도 돌무지 무덤이 있었어요. 돌무지 무덤이 쉽게 얘기하면 돌을 무지 많이 쌓아서 만든 무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청동기 때 돌무지 무덤은 진짜 촌스럽게 그냥 돌을 갖다 막 이렇게 무지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요게 청동기 때요. 근데 고려로 오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이제 좀 세련되게 돌을 쌓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세련되게 돌을 갖다 쌓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갖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백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삼국 경쟁하던 후기쯤 가면은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등장해요. 돌로 있지 않습니까? 방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구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덤을 다 완성하고 나면 흙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무덤 양식.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고구려에서 후기에 유행했던 무덤 양식이에요. 역시 이제 백제 따라합니다. 근데 백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따라하는데 특이하게 벽돌 무덤이라는 특이한 있죠. 중국식 무덤 양식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건축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벽돌을 안 써요. 우리나라는 벽돌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벽돌 들어가는 무덤이라든지 탑 같은 게 나오면 전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백제가 이제 고구려한테 아주 심각하게 삐쳤던 시기가 있어요. 장수왕이 있죠. 백제 수도를 갖다 빼앗고 왕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 시기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백제 애들이 고구려 애들에게 삐져가지고 야, 우리 이제 너네 무덤 따라 안 해 하면서 있죠. 중국 무덤을 갖다 잠시 따라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벽돌 무덤 2개가 등장해요. 백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실수예요. 오타야고 그러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에서 있죠. 처음에 이 돌무지 무덤을 갖다 베끼려고 했는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촌빨날리는 촌구석에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베껴가지고 엄청 특이한 있죠. 촌빨날리는 독특한 무덤 양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만의 특이한 무덤 양식인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가지고 신라만의 특이한 촌빨날리는 돌무지 덧널 무덤. 그리고 이제 백제 고구려랑 본격적으로 교류할 때 되면 얘도 이제 굴식 돌방 무덤 따라합니다. 가야건 보지 마세요. 안 유명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보죠. 요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요 위에다 이제 흙을 갖다 이렇게 덮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굴식 돌방 무덤과 가장 잘 대비되는, 자주 대비돼서 출제되는 무덤 양식이 뭐냐면 신라의 총발 날리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 요게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은 그냥 쉬워요. 돌로 이렇게 공간을 짜놓은 거. 그리고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어떤 구조냐면 있죠. 요렇게 이제 관이 있어요. 제가 요걸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 옆에 옛날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묻었기 때문에 부장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묻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사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나무로 있죠. 목각으로 요렇게 공간을 하나 짜줍니다. 그리고 공간을 짠 다음에 그 위에다 돌을 무지 많이 묻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봉토를 갖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돌무지 많다고 덧널, 그 안에다 나무로 이제 공간을 짰다고 무덤, 이렇게 이제 부르는 무덤 양식, 신라의 특이한 양식이에요. 근데 이 무덤 양식을 제가 엄청 총빨 날리고 못 만든 원시적인 무덤 양식이라고 폄하한 이유가 뭐냐면 있죠. 이 무덤이 내부 공간이 보존이 안 돼요.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건 수천 년이 지나도 내부 공간이 보존이 돼 있거든요. 돌로 탄탄하게 내부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것들은 멍청하게 나무로 목각으로 이렇게 내부 공간을 만든 거예요. 몇 년 안 가서 나무 물 먹고 썩습니다. 이거 폭삭 무너져 버려요. 돌이고 흙이고 부장품이고 다 섞여 버리는 거예요. 엄청 못 만든 있죠. 무덤 양식이에요. 원시적인. 그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죠. 굴식 돌방 무덤과는 다른 강점을 갖다 가지게 됐던 거예요. 뭐 도굴이 힘들다는 거예요. 흙이랑 뭐 돌이랑 다 섞여버리다 보니까 이 무덤은 도굴하려면 그냥 무덤 자체를 갖다 전부 다 까뒤집어야지 도굴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굴이 거의 힘든 구조의 원시적 무덤이다 보니까 껴묵거리 유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내부 공간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죠. 거기다 또 입구까지 만들어놨어. 그래서 대부분 도굴당한 무덤이에요. 남아있는 게 없어. 굴식 돌방 무덤은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벽에 그려진 벽화예요. 이건 떼갈 수가 없으니까. 벽화만 잘 만들어서 벽화만 남아있는 무덤, 그게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못 만들어서 있죠. 도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남아있는 무덤, 그게 돌무지 무덤. 하지만 벽은 무너져 버리니까 벽화는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돌무지 덧널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을 갖다 대비해서 문제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가 아주 이제 상반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식 무덤은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구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국식 이제 벽돌로 만든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양식을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각 시대별, 나라별 이제 고분들을 갖다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고구려가 이제 고분들이 가장 초기에 이제 고분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했고, 고분의 이제 트렌드를 갖다가 형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고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했어요. 계단식으로 적석식 뭐 이렇게도 불러요. 돌을 쌓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돌무지 무덤 중 유일하게 이제 하나 시험에 나오는 게 장군총이에요. 장군총. 이런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중에 가장 대형 무덤으로서 있죠.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지반현 국내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성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구 무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장수왕릉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 누구 무덤인지 몰라. 그냥 계단식 돌무지 무덤 국내성에 있는 장군총 요거 하나만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되는데, 자, 얘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좀 쉽게 접근합시다. 일단은 얘들을 갖다 초기 굴식 돌방 무덤과 후기 굴식 돌방 무덤을 구별할 건데 있죠. 지역 엄밀하게 나누지 마세요. 대략적으로 감만 잡으세요. 초기의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요 국내성 지반현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쪽 평양 있죠. 황해도 평양 일대로 내려오게 된다. 자, 엄밀하게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냥 대략적으로 초기는 요 초기 수도, 후기는 점점 한반도 북부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와. 초기의 고분들 있죠. 굴식 돌방 무덤들은 무덤 주인들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주로 그려졌다. 굴식 돌방 무덤은 남아있는 게 벽화밖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벽화에 주인들이 생활했던 살아생전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즐겼던 풍속이라든지 뭐 주인의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 근데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상적이고 도교적인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사신도 같은 거예요. 도교에서 4개의 방해를 지키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있죠. 이런 사신도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고분,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초기 고분은 4개 확실히 암기하시고요. 후기 고분은 딱 하나만 암기를 해주세요. 5개밖에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고분은 있죠. 일단은 그림이 유명한, 뭐 얘들도 어차피 벽화밖에 없지만, 무용총, 각조총. 총이라는 무덤 이름 뒤에 총이라는 이름이 붙는 무덤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내부에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징을 앞에 적어가지고 총 이렇게 부릅니다. 무용총은 있죠. 무용도라는 춤추는 그림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보면 무용도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서 보셨던 그 수렵도, 그리고 행렬, 사신도, 그러니까 주인이 살아서 즐겼던 여러 가지 풍속들이 그려진 그림들이 나와요. 각전은 있죠. 씨름을 얘기해요. 씨름도. 오해분 무시하십시오.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안악삼호분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주인, 아저씨, 아줌마의 생활 모습, 초상화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 요거는 고분으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수산리 고분군에 그려져 있는 벽화랑 일본의 고분에 그려져 있는 벽화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 영향을 준 고분 벽화로서 있죠. 수산리 고분, 요것도 이제 같이 세트로 4개를 봐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구려 초기 고분.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신도 그려진 고분이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강서대묘. 사신도,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아주 유명해요. 사신도, 요거 말고도 사신도 그려진 고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제도 나중에 따라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본 그 사신도는 전부 다 이제 강서대묘의 사신도예요. 가장 유명한 애 있죠. 사신도가 그려진 고분, 후기 고분, 강서대묘.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죠. 칼라로 이제 바꿔서 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사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이제 무용총 춤추는 그림이요. 요게 각조 실험하는 거. 요거 이제 수렵도 사냥하는 모습. 다 나름대로 유명한 그림들이죠. 이게 안악사무문 주인 아저씨. 그리고 이제 수산리 고분벽화에 보면 주인 아줌마가 있죠. 시녀가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는 요런 이제 구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 구도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신도, 사신 중에서도 이제 북쪽을 지키는 사신 중에 대장인 이제 현무, 용을 잡아먹는 이 현무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굴식 돌방무덤의 천장 처리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천장 처리 방식이 모주린 구조라는 게 있어요. 모주린 구조. 무슨 말이냐면, 먼저 벽을 갖다 이렇게 4개 벽면을 세워요. 그 다음에 천장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장을 덮을 때 어떤 식으로 고구려 사람들은 덮었냐면, 모서리를 덮어가는 식으로, 모서리를 줄여가는 식으로 덮어갔어요. 돌로 있죠. 요 부분. 내 모서리를 갖다 일단 이렇게 덮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 또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가는 거예요. 그 맨 위에 돌 하나, 네모난 돌 하나 덮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천장을 만들었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발해 있죠. 발해가 고구려의 이 모주림 천장 구조로 갖다 베껴서 만든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그 천장을 갖다 본 거예요. 이렇게 덮어가고 또 이렇게 덮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을 만든 거예요. 모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발에 있죠. 문왕에 그러니까 짝수 딸들, 정자 들어가는 2명의 딸들. 요 2명의 공주 제가 이제 순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순서 잡는 방법이 발해효 해서 해가 먼저, 효가 다음. 그래 먼저가 고구려식, 그 다음이 당나라식 해가지고 발해효 공주 걔들이에요. 걔들. 순서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 정해공주묘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식 돌방무덤, 그리고 고구려식의 모주림 천장구조,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침찬 돌사자상,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는 있죠. 기본적으로 벽돌식 무덤에서 당나라식 무덤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특이한 거는 천장은 고구려식으로 만들어져요. 평행고인구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구려식의 특이한 천장 처리 방식을 썼다. 무덤 양식 자체는 당나라 건데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은 고구려 방식으로 썼다. 그리고 그 밖에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해와 정효 둘 다 묘지문이 있어요. 묘지석 이렇게도 부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련된 중국 글씨체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왕이 이제 자뻑이 되게 심했죠. 문왕의 자뻑의 흔적이 두 딸에서 다 등장해요. 황상, 스스로 황상으로 친하고, 그 다음에 문왕의 이제 대응 보력 같은 연혼으로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효공주 묘 별명이 종합선물 세트예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벽화, 12인 벽화도 있고 도교와 관련된 흔적도 있는 게 정효공주 묘예요. 요건 조금 심화까지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고분 들어갑니다. 백제고분. 자, 백제고분은 있죠. 백제 수도가 공식적인 수도가 3개가 있어요. 3개. 처음에 한강 일대 위례성, 그 다음에 이제 공주로 그 장수왕한테 수도를 빼앗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왕이 있죠. 백제 중흥을 위해서 사비로, 지금의 이제 부여로 천도로 갔다 하는 거죠. 백제 문화유산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으로 어느 수도에서 있었고 어느 수도에서 그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별을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백제 무덤들, 고분들은 있죠. 한성과 옹진과 사비시대를 갖다 구별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쫄 게 없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성시대 유적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석촌동 고분.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은 석촌동역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철역에 석촌동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석촌동이에요. 석촌동의 이름이 왜 석촌이라고 붙었냐면 석, 돌속자, 촌, 마을 촌자예요. 그러니까 돌이 마을을 이룰 정도로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마을은, 여기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돌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백제 무덤돌이었던 거예요.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던 거예요. 고구려가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 만들었죠. 그거 베껴가지고 백제들이 만든 거예요. 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와 백제가 똑같아요. 요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백제가 고구려계에서 뻗어나왔구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련돼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석촌동 고분만 챙기십시오. 한성시대. 그 다음에 이제 웅진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웅진시대는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왕 하나만 연결하라고 했어요. 무령왕. 무령왕만 웅진시대, 이전은 한성시대, 이후는 사비시대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역시 웅진시대의 문화유산도 무령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령왕이 별명이 무덤왕이라고 있어요. 고분왕, 무덤왕. 무령왕릉이 주인공이에요. 무령왕릉이 주인공이에요. 웅진과 관련된 구분, 무령왕릉만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송산리 7호분이라 불러요. 송산리 7호분. 자, 이미 우리 좀 배운 지식들이 많아요. 요거 벽돌무덤, 당나라식 벽돌무덤. 그리고 이제 요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가 남아있어. 지석. 이게 누구 무덤이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우리 고대 고분 중 주인을 알 수 있는 고분이라고 있어요. 무령왕릉. 그리고 진묘수라는 아주 깜찍하게 생긴 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지키는 이제 돌로 만든 신수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으로도 여러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령왕릉 안에 보면 무령왕이 일본이랑 그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렸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나라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일본 금송으로 관을 짰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고분들은 다 일제강점기 때 독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9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우연히 배수공사하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발굴이 된 거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귀족적이고 세련된 백제예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백제 금제간식이나 양나라 화폐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무령왕릉 중심으로 해서 웅진시대의 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릉이랑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그 벽돌 무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심화가서 챙기시면 돼요. 송산리 6호분이라고 있어요. 일단 송산리 7호분 무령왕릉이 중심이에요.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비시대에는 유명한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굴식돌랑 무덤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냐? 하나만 더 암기를 해야 돼요. 웅진시대 고분군과 사비시대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고분이 많은 마을들 이름을 암기해야 돼요. 웅진시대 고분군은 공주 송산리고 있죠. 부여시대 고분군은 부여 능산리요. 능산리. 자,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자, 둘 다 산리죠. 산리. 산에 있는 마을인 거예요. 자, 송능을 동그라미 해서요. 송능 해가지고 순서를 갖다 잡아주세요. 우리 보통 무덤하면 무슨 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이 먼저 능이 다음 해가지고 있죠. 송능 해가지고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 그리고 이제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별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이에요. 백제께 제일 까다로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면 또 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 있죠. 그 밖에 이제 문화유산들도 그 수도별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단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에 우리 오늘 이미 배웠던 뭐 송산리 구분군이라든지 뭐 이런 그 능산리 구분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고분들부터 확실히 정리합시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라 고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라 고분. 신라는 이제 초기 고분이 그 유명한 돌무지, 덧널무덤 아주 못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굴이 힘들어가지고 역사적 의미를 갖다 가지는 고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돌무지, 덧널무덤의 대표적인 고분이 천마총이에요. 천마총. 나중 가면 여러분들 뭐 호우총, 그 황남대총, 서봉총까지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천마총. 요게 제일 유명해요. 천마총. 그 돌무지 덧널무덤들은 유물이 되게 많아요. 유물이. 여러분 신라 왕관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신라 왕관 이거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국립박물관 가면 얘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막 돌려가면서 전시하고 그래요. 백제 왕관은 그 도굴이 안 됐던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라 왕관은 여러 뭐 총에서 뭐 호총 뭐 이런 항남대총 이런 데서 되게 여러 개가 나요. 그래 돌려가면서 막 전시해요.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천마도예요. 천마도. 그리고 이 천마도에서 공무원 시험 특유의 함정을 갖다 팝니다. 한능검이라든지 수능 같은 데서는 절대 안 파는 있죠. 아주 얍삽한 함정을 갖다 공무원 시험에서 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천마총에서 천마도라는 벽화가 발굴되었다 하면서 이제 오답을 갖다 짜요. 뭐가 틀렸냐면 있지 않습니까?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에요. 우리 돌무지 덧널무덤은 벽화를 못 그리는 구조라고 했죠. 그러면 이 그림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벽화가 아니라 말, 배를 보호하기 위한 가리개 있거든요. 그 가리개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천마도가 천마총이라는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벽화는 아니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벽화로 바꿔가지고 오답을 찾아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 무덤 양식 보시면 있죠. 자, 신라가 통일신라 때쯤 되면 이제 신라가 있죠. 그 경주가 금성이라 불렀죠. 당시에는 금성이 계림 금성이라 불렀는데 그 계림 금성이 신라의 수도가 된 지 이제 600년, 7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왕족들 무덤이야. 그러니까 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무덤을 쓸 땅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신라 때쯤 되면 얘들이 이제 대책을 갖다 강구하는 거예요.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초기에는 소규모 굴식 돌방무덤이에요. 그 굴식 돌방무덤을 갖다가 규모가 작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땅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화장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화장이 유행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원래 뭐 교과서에 보면 불교가 유행해서 화장이 유행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경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땅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주 가면 도시 번화가 전부 무덤이에요. 전부 무덤. 그러니까 수도니까 땅값 당연히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부 무덤으로 도배돼 있으니까 애들이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이 이제 통일신라 가면 유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통일신라 때 유행했던 독특한 무덤 양식이 호속둘레돌이라는 양식이에요. 호속둘레돌. 이건 뭐냐면 호자가 지키로자예요. 지키로자. 무덤을 갖다 보호하는 둘레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성묘 가보신 적 있죠? 성묘 가보시면 할아버지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좀 대충 만든 무덤은 풀로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이제 정성 들여서 만든 무덤은 그 무덤 옆에 이렇게 이제 대리석 돌 같은 거를 갖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바로 호속이에요. 호속. 요 호속의 전통이 이제 신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호속으로 유명한 고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유신묘예요. 김유신묘. 김유신묘의 둘레돌에 있죠. 새겨진 애들이 12지신. 12지신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해가지고 12마리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시간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2시간씩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갖다 지키는 애들입니다. 그 도교랑도 연결되어 있고 김유신묘의 그러니까 호속으로 이제 유명한 둘레돌 12지신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무왕릉도 되게 특이했죠. 우리 기본 역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무왕이 이제 내가 이제 동해 용왕이 돼서 왜구들을 물리치겠다고 해서 바다의 무덤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수중릉, 문무왕릉 좀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둘레돌 양식이 고려와 조선으로 계승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할아버지한테까지도 이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문제. 다음 그림에 이 그림들은 전부 기본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강의 끝나고 나면은 기본 문제집 어느 정도 또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일단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문제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스로. 저랑 같이 푸는 거랑 혼자서 푸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 다음 그림의 무덤 양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나무 널 있고 있죠. 그리고 돌 무지 많이 쌓아놨고 그 위에 또 봉토를 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라의 특유에 있죠. 돌무지 덧널 무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벽돌식 무덤 얘기하는 거고요. 고구려 초기 무덤 형태이다. 돌무지 무덤. 그리고 천마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자, 천마도는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벽화가 틀린 거예요. 요 함정 빠지면 안 돼요. 요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도굴이 어려워 많은 양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맞죠? 이 무덤 양식,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강점이 도굴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금속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금속문이 중요한 이유. 고려, 조선도 금속문 되게 많아요. 근데 고려, 조선의 금속문은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요. 어쩌다 한 번씩 엽기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고대 금속문은 시험에 자주 나와. 이유가 우리 고분이랑 똑같아요. 역사서 대용이에요. 역사서 대용. 얘들이 역사서 대신의 역할을 하니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이 고분 양식, 우리 고대 때부터 이제 그 금속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금속문들 중에 가장 초기에 등장한 두 개의 금속문이 있죠. 어느 나라에서 나오냐면 고구려에서 나와요. 고구려. 이 두 개가 꽤 시험에 자주 빈출됩니다. 이 금속문에 새겨져 있는 문구 같은 게 정치사와 연결돼서 사료로 등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두 개의 이제 금속문 중 먼저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비예요. 제가 정치사 때 설명드렸죠. 장수왕이 어렸을 때 소년일 때 소년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했죠. 왕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고 개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수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평양 천도하기 전에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내성에 있을 때 아빠 자랑하는 엄청 큰 비석을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비예요. 이걸 딱 이제 신하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아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우리 아빠만큼 이렇게 훌륭하고 힘 있는 왕이 될 건데 너네 지금 나한테 이렇게 개기고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신하들을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장수왕 초기에 아빠 자랑하는 비석을 하나 만든 거야.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비예요. 광개토 대왕비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수왕 천도하기 이전에 국내성 지반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아빠 자랑한다고 건립했어요. 그리고 아빠 자랑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금속문 중 최고로 큰 크기로 만들었어요. 보통 금속문 하면 한 2m 내외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6m 내외. 사람이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새겨진 내용이 있죠.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그 고구려의 건국신화부터 해서 역대 왕의 얘기, 아빠 이전의 얘기. 그 다음에 2부가 있죠. 아빠 자랑이에요. 아빠의 업적. 광개토 대왕이 넓은 영토로 갖다 확보했던 거. 뭐 요동 차지하고 백제 때리고 한강 이북 차지하고 그리고 신라의 왜군 격퇴. 이거 뭐 우리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사료화돼서 자주 등장하는 게 신라에 침략한 왜구로 갖다가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기병을 이끌고 토벌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광개토 대왕비 사료로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와 관련된 되게 특징적인 문구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디귿번이요. 수묘인 관련상. 수묘인이 뭐냐면 숫자가 지킬 숫자예요. 묘를 지키는 사람, 묘직이란 뜻이요. 묘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옆에 광개토 대왕의 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광개토 대왕의 묘를 지키는 사람들과 관련된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그 광개토 대왕비의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 확실히 정리해 주십시오.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특징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장수왕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는 장수왕이 만들었어요. 아빠 자랑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중원고구려비, 충주 중원고구려비라는 비석은 있죠. 장수왕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장수왕이
한강 이남까지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왕을 갖다 막 갈구고 신하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군대를 주둔하면서 있죠. 신라왕에게 신하대하듯이 의복을 하사하고 동이 매금이라 불러요. 매금이 무슨 뜻이냐면은 족장이란 뜻이요. 신라왕을 갖다 자기 신하 있죠. 부족장처럼 이렇게 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신라 짜증나가지고 이제 배신하고 백제랑 손잡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 주변국들은 전부 이제 뭐 백잠, 백제 쓰레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이매금은 동쪽 오랑캐, 족장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주변국들은 다 쓰레기 뭐 이런 거고 전에만 이렇게 제대로 된 대왕 뭐 이런 식으로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을 보여줘요. 이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은 딱히 중원고구려비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개토대왕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구려 애들이 당시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중국이 있죠. 중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한 국가다 보니까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의 스스로 하나의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비에도 중원고구려비에도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비석과 관련된 특징들 찾아보면은 일단 충주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건립됐는지는 잘 몰라요. 장수왕이 건립했다는 설도 있고 그 손자가 건립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장수왕과 관련된 장수왕이 이제 한강 이남을 차지하고 신라 갈구는 모습, 백제 욕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다. 이 말은 있죠. 광개토 대왕비는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저기 만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만주.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요까지가 이제 뭐야 그러니까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상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료로서 자주 나와요. 그 고구려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야 그러니까 신라 동이 매금 보고 의복을 하사하는 사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초기에 금속문들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의 금속문은 별로 안 중요한데 그나마 유명한 게 이제 무령왕릉의 지석, 무령왕릉 설명서.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은 도교적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령왕릉을 만들 때 있죠. 토지를 샀는데 누구한테 샀냐면 있죠. 지신, 땅의 신에게 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교적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도교가 온갖 잡신 사상이거든요. 도교의 흔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령왕릉의 매직권을 갖다가 지신에게 샀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정말 안 나요.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는 이 사택지적이 이제 그 의장한테 버림받은 신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이제 불당을 지었는데 불당을 짓고 나서 불당과 관련된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 비석 같은 걸 하나 세워. 그 비석에 문구를 세웠는데 되게 게으름이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런 내용들, 도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도교와 관련돼 있어요. 요 고구려 아니네. 백제와 관련된 금속문 요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령왕릉 지석, 사택지적비는 전부 도교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금속문. 금속문을 시작을 고구려가 있어요. 근데 금속문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 금속문은 우리 지법진. 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요 그림. 우리 삼국이 주도권을 다투는 있지 않습니까? 백제전성기, 고구려전성기, 신라전성기. 요 시기를 갖다 이제 이미지 관계 요 그림이요. 그리고 이제 6세기 신라전성기와 관련된 3대 왕이 지법진이 있다고 있어요. 지법진. 요 지법진 때 금속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법진 때. 주인공은 진흥왕이에요. 금속문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도 주인공은 진흥왕이죠. 진흥왕이 전성기왕이니까. 그게 이제 진흥왕이 금속문 엄청 많이 만들어. 그리고 이제 지법 때 2개씩 만들어요. 2개씩 만들어요. 근데 얘들 때 만들어진 2개씩 요 금속문이 얘들인데 얘들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중냉봉청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순서 잡는 암기 팁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접근 안 할 거예요. 그냥 이제 지증왕, 법흥왕 때 2개씩 난이도 높은 금속문들이 있긴 있었다. 요 정도로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진흥왕과 관련된 금속문을 갖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흥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된 5대 금속문.
주로 순수비들이에요. 순수비. 순수비가 무슨 뜻이냐면 영토를 갖다가 진흥왕이 확정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갖다 직접 답사를 하면서 여기 비서가나 여기 비서가나 여기 비서가나 세워 해서 세운 비석이에요. 왕이 직접 발로 밟아가지고 비석을 갖다 세운 비석을 그 순수비라 불러요. 그 순수비 5개의 순수비가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순수비가 아니야. 그게 바로 단양적 성비예요. 얘는 진흥왕이 직접 가서 세우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 단양적 성비. 단양적 성비까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비석이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비석이에요. 자, 얘들아 갖다 이제 먼저 위치를 잡아보죠. 위치를. 자, 한반도 지도가 있죠.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마황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황이. 북한 땅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산비가 한강 하류, 한강이 시작되는 시점에 북한 산비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북한 산비. 그 다음에 이제 단양적 성비, 창녕비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 쪽에 이렇게 단양적 성비, 창녕비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위도별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한반도 허리, 요 두 개는 북한, 요 두 개는 이제 남한 쪽이에요. 마황, 북단, 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이제 두 문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진흥왕이 성격이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지랄맞은 마황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왕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마황, 진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북한산이 어디냐면 진흥왕이 서왕을 배신해가지고 빼앗았던 한강 하류 일대요. 그 북한산에다가 있죠. 진흥왕, 욕심쟁이 진흥왕, 성격 나쁜 진흥왕이 자기의 단창, 짧은 창을 갖다 딱 꽂아놓고 야 이거 내 거 하면서 억지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고 있어요. 마황 북단창에서 마황 성격 나쁜 진흥왕이 북한산에 단창, 짧은 창, 자기 창을 딱 꽂아놓고 이건 내 거니까 너네 손대지 마 하면서 이제 성왕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성왕 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빼앗지 않습니까? 마왕 북단창에서 위도별로 있죠. 진흥왕이 이제 5개의 순수비를 갖다 쭉 나열해 주십시오. 자, 마을령비, 황초령비는 그냥 북한에 있는 2개의 비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비, 요거는 진흥왕의 한강 하류 진출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단양적 성비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강 상류, 한강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강 상류 지역을 먼저 차지해야지 배를 타고 한강 하류를 공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역을 갖다 차지하면서 세웠던 비석이 단양적 성비인데 이 단양적 성비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가장 특징이 강해요. 일단은 순수비 아니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상류 진출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료로서도 한 번씩 등장하는데 이 단양 지역이 원래는 고구려가 한강역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갖다 신라가 이제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빼앗는 과정에서 단양 지역에 살고 있던 고구려인 배신자가 등장한 거예요. 매국노가 등장한 거예요. 매국노.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협조자죠.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가 하나 등장했던 거야. 걔 이름이 야이차예요. 뭐 굳이 이름은 꼭 안 외워도 되는데 이 야이차가 신라가 이 단양 지역을 빼앗는 과정에서 있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갖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 지역을 차지한 신라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갖다 포섭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야이차를 갖다 포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상하려고 보니까 야이차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야이차가 아니라 있죠. 야이차의 가족들, 후손들, 가족들에게 포상하라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좀 특이한 문구죠. 그러니까 가지고 요거는 사료로서 등장해요. 단양적 성비와 관련된 유명한 사료입니다. 주민들, 단양 지역의 주민들을 갖다가 해유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갖다 펼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녕비는 가야병학, 대가야병학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 가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해서 이 비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순서들도 우리가 고수 단계에 가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위도별로 해서 얘들이 이제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단양적 성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 특징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김정희 아시죠? 실학에서 우리 배웠죠. 김정희가 이제 금석학의 대가라고 있어요. 비석 연구가
그래서 금속관옥이라는 책을 적었고 있죠. 여기서 북한산비와 황초령비 같은 진흥왕의 비석들을 갖다 고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북한산비, 황초령비가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비석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요 김정희가 아 이거 진흥왕 비석이야 하면서 밝혀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신라 이제 기타 금속문들 들어가겠습니다. 임신서기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교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요거는 뭐 금속문으로서 가치보다는 유학과의 연결성이 강하죠. 화랑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두리가 우리 이제 유교경전 맨날 매치까지 일잠에서 약속으로 갖다 새겨놓은 거예요. 유학의 원조, 신라 유학의 원조. 어느 왕 때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그 해군 군바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게 그러니까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단정을 하면서 문제를 냈는데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진화 아니면 이제 진표왕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산시성비 너무 어려워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치원과 관련된 비석. 채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쫓겨나고 나서 비석들 되게 많이 세웠어요. 사산 비명에서 4개 산의 유명한 고승들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 여기서 하나가 제일 유명해요. 하나만 좀 암기를 하세요. 낭의 화상 탑 비명. 낭의 화상과 관련된 비문을 적었다. 그 다음에 화랑 날랑을 위한 비문을 적었다. 화랑 날랑이 죽고 나면 화랑 날랑을 위한 비석을 세우는데 이 비석에 보면 재밌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화랑도를 풍류도라고 부르면서 있죠. 화랑도가 유불선 삼도와 뿌리를 같이 한다. 일명 삼교해통사상이라는 걸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삼교해통사상. 요거 이제 도교에서도 받고 채치원에서도 본 내용이에요.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금속문들은 전부 다 난이도가 높아요. 요 김정희의 금속관록 있죠. 요것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돼요. 이미 한번 봤죠, 우리. 관련된 문제. 밑줄친 이 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이 비가 건립된 지 160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빼기 잘하죠. 뺄셈 잘하죠. 414년이니까 5세기경이네요. 5세기경. 5세기경이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4세기, 5세기, 6세기 대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세기면 고구려 전성기 경이네 이렇게 감을 잡으십시오. 고구려와 관련된 비석일 수도 있겠네. 비는 부왕의 흔적을 후세에 보이기 위함이다. 아빠 자랑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외와 관련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수왕이 아빠 자랑하면서 아빠가 이제 신라의 외구토벌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 그래서 광개토대왕비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이건 장수왕 중원고구려비.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공국신화에 대한 내용 담고 있다. 이게 1부, 2부, 3부로 이루어졌는데 1부가 공국신화 및 고구려 이전의 역사, 광개토대왕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2부가 광개토대왕의 업적, 3부가 수묘인. 그 다음에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내용 서술하고 있다. 맞죠? 광개토대왕이 주변 나라도 많이 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수묘인. 요것도 이제 광개토대왕비의 특징 중 하나죠. 1번이 지금 장수왕과 관련된 중원고구려비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비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을 경쟁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도요. 일본으로 문화전파. 지금은 이제 지금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선진국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우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근대 시대 때는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는 문화가 발전해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모든 선진 문물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를 거쳐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일본으로 있죠. 전근대 우리 이제 문화의 전파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화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백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근초고왕 때 이미 우리 정치사에서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되게 잘 나가는 백제 전성기왕이요. 그때 그 백제가 잘 나가다 보니까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들이 일본으로 많이 전파된다. 3대 문물이 전파되는데 그게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근초고 왕이 아이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였다. 이러면서 3대 문물 들어갔다. 세트로 근초고 왕 때 암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수준이 높아서 천자문 논어 같은 문학 작품을, 그리고 아이는 수준이 낮아서 한자 교육, 그 다음에 칠지도는 외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 시기 때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 때 백제왕이 이제 성의가 없는 무성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무성이. 요 무성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파견돼요. 오경 박사, 의 박사, 역 박사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박사들이 파견돼요. 일본으로. 그다음에 더 유명한 건 이거죠. 성왕 때 이제 놀이사치계 불교 전파. 자, 요까지. 뭐 위덕왕, 무왕 안 중요합니다. 쇼토쿠 3인방 이건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그냥 소개를 시켜줄게요. 이거 고난도인데 이게 막 한 번씩 등장해요. 등장하고 막 되게 좀 답답해요.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고대 문화의 전성기를 갖다 전성기 아스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그 고급 문화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이제 고대 문화의 전성기인 아스카 문화라는 게 열리는데 그 아스카 문화의 발판을 깔아준 일본의 아주 똘똘한 태자가 하나 있어요. 쇼토쿠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선진 문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 삼국가 있죠.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갖다 초빙해 가지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의 고대 문화의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똘똘한 태자가 쇼토쿠인데 요 쇼토쿠와 관련된 우리나라 우리 삼국시대 3인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해총이, 그 다음에 백제 왕자 아자태자, 그리고 고구려 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자 시리즈 승려들이 딥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구별하는 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불교계의 총화는 이제 닥보스예요. 각광받는 닥보스 총화. 김혜자 씨, 영화배우 김혜자 씨 있지 않습니까? 마도의 김혜자 씨. 김혜자 씨가 이제 이 당시 이제 불교계에 가장 각광받는 총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암기 팁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백제는 일본은 백제랑 관련성이 깊죠. 그러니까 총아는 백제와 관련된 두 명의 인물의 두 문자예요. 해자 돌리면 해자로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총과 아자태자 요게 이제 백제와 관련된 두 명. 그다음에 이제 김은 뭐를 의미하냐면 고구려의 김. 고구려의 해자, 특이하게 원래는 백제 애들인데 고구려의 해자가 또 백제 또 이렇게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선진 문물을 전파하였다. 해서 이제 불교계의 총화 김해자에서 해총 아자태자 해자 있죠. 세 명을 갖다 나라도 구별하고 그리고 이제 쇼토쿠 태자와 3인방을 갖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백제로부터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활발하게 전파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우리 그 불상에서 이미 봤죠. 우리나라 이제 그 불상이랑 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랑 거의 비슷한 일본의 고류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것도 등장한다. 요 정도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도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가 백제만큼은 아니지만 있죠. 어느 정도 전파가 돼요. 특히 어떤 시기에 전파가 되냐면 고구려랑 백제랑 손을 잡고 신라를 갖다 견제하던 시기 있지 않습니까? 7세기경에 요 시기 때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와 그 일본과의 관계도 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왜? 백제랑 일본이랑 친하니까. 그래 요 시기 때 이제 고구려의 선진문물 몇 개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빈출되는 게 담징이에요. 담징은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고구려의 담징에 있지 않습니까? 종이와 먹을 갖다가 일본에 전파를 하고요. 이거를 전파하러 간 김에 일본 호류사에 있죠. 벽화를 하나 그려주고 와요. 호류사 금당 벽화. 담징이 이제 꽤 출첵 빈도가 높게. 이 파트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때는 어느 시대 때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담징이 딱 나왔을 때 야, 얘 어느 시대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지고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고담징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구려의 담징이, 고담징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산리 고분벽화, 고구려의 이제 수산리 고분벽화, 요게 일본 타카마스 고분벽화랑 거의 구도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있고, 주인 아줌마 있고, 옆에 시종들이 이제 우산 씌워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문물이 일본으로 가장 덜 전파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도 신라는 좀 후지다, 신라 문화 좀 후지다, 총빨 날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그 신라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신라의 되게 실용적인 문화, 딱 누가 봐도 아 이건 쓸만한데 이런 기술적인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 축제술, 제방을 쌓는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기술을 받아들여서 한인의 연못이라는 연못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시대별 있죠. 전반적인 이제 그 우리 문화의 이제 일본 전파 관련된 키워드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선사시대 신석기와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때 토기 하나씩이 일본이랑 관련돼 있어요. 일본 토기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일본 토기가 우리한테 영향을 줬는지 우리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토기 하나들이 일본 토기랑 비슷한 거야. 신석기 때 조몬토기, 청동기 때 야요이 토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나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연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선한 아침조자 아시죠? 아침조자 조식 이러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신선한 아침, 청정한 저녁, 밤야자. 신선한 아침, 청정한 저녁 해가지고 이제 신석기, 조몬토기, 청동기, 야요토기. 혹시 필요할 때 쓰십시오. 잘 나오진 않습니다. 고려 아닌데 고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있지 않습니까? 삼국에서 통일신라까지 이제 우리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 때 문화들이 일본에 전파돼서 형성되는 일본 문화가 아스카 문화, 일본 고대 문화의 전성기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가야의 토기를 갖다 일본 애들이 베껴가지고 쓰레기 같은 토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쓰레기 토기. 가야에 발달한 두 가지 문물이 철기와 토기 문화라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토기를 갖다 일본 애들이 뺏겨간 거죠. 쓰레기 토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 문화가 또 일본 문화에 영향을 줘서 일본의 이제 하쿠 문화의 일정 부분 영향을 갖다 주게 돼요. 쓰레기 토기는 구별하기가 쉬워요. 가야 토기 문화 발달했고 그거를 뺏긴 게 일본의 쓰레기 토기다. 근데 하쿠와 아스카 문화가 헷갈려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 고대, 요 두 시기를 갖다 묶어서 고대라 부르거든요. 우리 고대 선진 문물들이 미개한 일본인들에게 어떤 이제 그 영감 있죠. 영감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우리 고대 문물들을 갖다 보고 깨달음 얻은 거야. 아하, 깨달음 얻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스카 문화 먼저, 그 다음에 하쿠 문화 다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하는 게 포인트예요. 삼국시대는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는 하쿠 문화. 요 두 개를 갖다 구별하고 연결하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포인트고요. 우리 뭐 설총, 강수 같은 육두품 유학자들 있죠. 요런 애들이 뭐 일본 유학에 영향을 주었다. 요 정도까지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미술이 일본 전기 막부에 영향을 줘요. 무로바치 막부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본 후기, 조선 후기 막부가 에도 막부라고 있어요. 에도 막부. 에도 막부가 그나마 좀 중요한데 에도 막부가 아닌 다른 막부가 조선 전기 이제 막부예요.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있죠. 임진 외란 때 일본 애들이 경상도 일대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 일대가 이제 이황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황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황의 제자들이 인질로 많이 끌려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강항이고 있죠. 이런 강항 같은 인물들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황의 성리학을 갖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임진을 한 때 우리 도자기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요. 2, 3평, 뭐 10단계 뭐 이런 도자기 기술자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죠. 도자기 문화가 다시 한번 꼽히게 돼요. 그게 이제 아리타 도자기. 관련된 문제. 삼국 문화의 일본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된 설명 바른 것은 고구려, 일본의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파했다. 말 돼요, 안 돼요? 고담징이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종이와 그 다음에 삼국시대 문화 전파, 일본의 하쿠 문화를 성립시켰다. 맞아요, 틀려요? 아하, 기억나세요? 삼국시대는 그 다음에 아스카,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하쿠, 그 다음에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X, 제방을 만드는 기술은 신라, 조선과 제방은 신라. 그 다음에 신라는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조선술이라든지 축제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금 1번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어떤 나라, 어떤 문물이 일본에 전파됐다면 그게 어느 시대 어떤 나라의 문물인가 요거를 갖다 크로스해서 오답을 갖다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화사 파트 있죠. 예술사 파트 첫 번째 파트를 갖다 끝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예술사 파트 두 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